안녕하세요. 미국의 데이빗 리입니다. 한 6주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좀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출장도 많이 걸려 있고 지금 하는 일이 메릴린치에서 계속했던 웰트 매니지먼트, 투자에 대한 그 어드바이저리 할 수 있는 그런 일과 그다음에 헤지펀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이 헤지펀드 운영이랑 웰스 매니지먼트랑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리한 회사에서 같이 이제 일을 투잡이죠. 투잡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약속인 만큼 또 약속을 지켜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을 조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주제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이카노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US 이카노미를 이렇게 펀더멘털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일 프라이스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예측된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기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한국 경제는 이런 경우가 있겠구나. 뭐 요즘 한국에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오일 프라이스가 떨어짐으로써 마켓이 많이 줄어 있는 그 해양 또는 그 우리가 그러니까 대우 조선이라든지 조선업이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스탁이죠. 스탁 펀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르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서 내가 목적이 어떤 목적에 있어서 자기 목적에 따라서 투자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펀드를 구성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폴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연장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분인데 오늘 한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에 대한 포커싱 서베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조금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이게 좀 너무 작죠. 지금 GDP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US입니다. US economy. 첫 번째 GDP. 여러분 GDP가 뭡니까?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ion이죠. 국내 총 생산을 얘기합니다. 국내 총 생산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2015년 4분기 기준으로 0.7%의 GDP를 만들어 냈는데요. 지금 예측은 2016년 4쿼터가 되면은 약 2.4%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GDP라는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도요타는 그 일본 회사지 않습니까? 일본 회사가 미국에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몇십만 대를 생산하는데 그 생산되는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생산을 국내 총생산으로 잡히는 거죠. 그게 일본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미국에 진출한 여러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프로덕션을 여기 다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해외 진출해서 그 나라에 잡힌 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0.7에서 2.4로 올라간다는 거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좋죠. 그죠? 분기별로 따지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렇고, 기본 이제 이게 이제 쿼럴리를 했으니까 이제 2016년에는
연 총생산이 지금 2.2% 정도, 2.2에서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CPI 볼까? CPI는 뭡니까? 매일 CPI. CPI가 뭐죠? Consumer Price Index. 이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뭐 사전적인 의미를 일단 보시고, 일종의 그 얼마나 카피던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으면 좋은 겁니다. CPI가 높으면 인덱스가 이 CPI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돈을 이만큼 벌 거니까 좀 더 벌 거니까 좀 더 사자라든지 그런 자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 12월 기준, 2015년 12월 기준으로 0.7인데 이게 이제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CPI가 2010년에 1.8%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야. 그죠?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겨시 경제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세 번째, 자, 인터넷으로 이제 보는 거라.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일 프라이스입니다. 과연 오일 프라이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한국에서 큰 아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현대, 삼성, 대우조선이 있습니다. 삼성이 크죠? 현대, 대우, 요 3사가 있습니다. 그죠? 조선업체가. 지금 이게 지금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대우 같은 경우는 14, 5조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메꿀지, 이게 다 정부, 은행이나 이런 그 정부가 투자한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조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는 그 여담입니다. 이거는 또 갑자기 이제 있는데, 제가 보는 문제는 그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점에서는 약간 국가 주도형 경제 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construction, 경제를 construction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interest rate잖아요. 돈이 많이 풀렸으면은 interest를 올려서 시중에 나와 있는 캐시를 다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은 그거를 interest rate를 낮게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캐시를 많이 풀어서 경제 활성화하고, 좀 그런 식의 방법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외의 방법은 주로 이제 민간 그 경제에 맡기고 있는 그런 경제 체제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투자한 은행에 많이 그 지분들이 여기다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 세마이 government owned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2015년 12월 달에 이게 지금 37불 배럴당입니다. 오일 프라이스가 배럴당 37불 04전 했어요. 이게 지금 예측을 80에 주고 한 거예요. 80. 한 80불, 배럴당 80불 정도는 돼야지 조선업이 삽니다. 왜냐면 조선업이 지금, 조선업이 지금 한국의 조선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경제를 보자면은 이게 사실 뭐냐면은 석유 시추선, 가스나 석유 시추, 가스하고 석유가 같은 장소에서 나는 거 아시죠? 가스 시추선, 석유 시추선을 주로 많이 만들어요. 대형 아주 싼 거 있죠?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나한테 다 지금 뺏겼습니다. 사실 차이나한테 싸고 싸게 잘 맞는 것도 이렇게
하이텍이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주로 이제 고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이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석유 수출선이라고 하실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 비디오를 쭉 보신 분들은 와일드 캐링이라고 하실 거예요. 와일드 캐링이라는 걸 제가 와일드 캐링이 뭡니까? 석유를 수출을 하러 어디 뭐 바닷가나 좀 멀리 가는 거죠. 특히 바닷가에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와일드 캐링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석유 수출선을 해서 석유를 이 배에다가 이제 어떤 시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실어가지고 거기서 그 배 위에서 뜨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다 하는 입장에서는 80불 정도는 돼야지. 지금 이게 80불이라는 배럴당 80불이라는 거는 컨슈머 프라이스예요. 근데 생산지에서 만드는 건 이거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2-3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중간에 뭐 컨테이너 선을 해서 이렇게 그 상품이 소비자를 오게끔 하는데 많은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80불에 팔는 거지만 생산지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아니라고요. 30%. 거기에 한 3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배럴당 37%면 생산지에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뭐 30%만 잡고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더 이상 오다를 안 하는 거예요. 오다 한 것도 지금 계속 페이먼트를 딜레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중동 석유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뭐 큰 국책 사업이라든지 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 간접 자본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로 이렇게 삼성, 대우 이런 건설들이 하는 건데 거기 이제 완전히 다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몰빵을 하는 거예요. 몰빵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삼성하고 LG예요. 또 삼성하고 LG가 똑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셀폰 만들고 셀폰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죠. 근데 좀 이렇게 부조적으로 디버시피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몰빵은 좋을 때는 같이 많이 보는데 안 좋을 때는 같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지금 국가 주도형으로 해서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노태 때인가요? 어디 뭐 전두환 때인가요? 몇 개만 딱 정해가지고 거기만 발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그거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죽이고 선택된 그런 인더스트리를 죽이고 선택하지 않은 인더스트리나 그런 기술들은 더 죽이는 셈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주도형 산업체제에서 실질적으로 하려면은 모든 데에서 통솔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그거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체제를 만들려면은 이 생산지 제조업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띵탱크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이거를 연동을 시켜서 야 올해 향후 10년에는 이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변하니까 좀 디버시피케이션 하자. 그런 경제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고요. 지금 계속 정부는 바뀌는데 5년마다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주도형이 되려면은 박동택처럼 그럼 됐어요. 몇십 년씩 그냥 계속 그냥 혼자서 하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컨티뉴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가 주도형 5년 하다가 새 정부가 딱 들어오면 이거 아니다 하고 따로 확 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국가 주도형으로 뭐 3년 경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네? 약간은 옆으로 샜는데 그거를 누가 생각을 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중소기업 업체나 이런 게 보면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올 프라이스를 볼까요? 자, 37불 04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소비자 가격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생산지에서는 이거에 많아야 3분의 1입니다. 적으면 4분의 1이에요. 이때랑 차이가 얼마나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이제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줄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2016년에는 42불로 올라갑니다. 지금 30불인데 42불. 자, 이제 경제가 또 바뀌는 상황이 왔어요. 자,
지금 한국은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죠? 하려고 하고 있죠. 다 먹는다고.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손을 대면은 박살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2015년 12월 달에 37불 04전 배럴당. 2016년에는 어떻게 되냐? 42불 23전이에요. 2017년에는 어떻게 되냐? 17년에는 45불이 넘어갈 겁니다. 그죠? 예측하는 기준은 딱 그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에스티메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오일 프라이스가 예측은 이렇게 됐어도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도 있고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경제를 좀 시나리오 옵션 1, 시나리오 2, 3를 해가지고 좀 경제를 체계를 잡아나갈 때 거기에 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5불 하던 것이 80불로 돌아가면은 지금 조선업은 어떻게 됐어요? 또 활성화되는데 지금 인프라스트럭처를 줄이고 막 확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돼서 지금 인력들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있는데 뭐 몇만 명씩 자른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저 같으면은 지금 같은 데는 뭐 몇만 명씩 뭐 이렇게 자른다는 것보다는 약간 뭐 사회주의적인 착한 일도 될 수 있지만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게 4, 50대란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자식들이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있는데 잘리면 어떻게 되는 지금 한국같이 그런 뭐 미국 같으면 여기서 뭐 레이오프가 되더라도 딴 데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한번 그런 데서 잘리면 할 게 없어요. 그럴 거부터는 서로 시행을 해서 뭐 야 월급을 30% 이상 줄이자 뭐 40%에서 같이 한번 일단 어려움 극복한 다음에 경제가 좋아졌을 때 한번 보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매니지먼트에서도 30, 40% 인건비가 안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직원들 같은 경우도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 아 우리가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더 뭐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좀 적극적으로 서로 해서 뭘 자르고 이 미국 같이 이런 나라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자 어닝플로레이션 레이쇼 보겠습니다. 지금같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은 데서 지금 평균 지금 2015년 기준으로 4.8%예요. 5%예요. 5%. 예. 한국은 5%는 굉장히 높다고 보지만 미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5%는 경제가 아주 핫할 때도 5%고요. 안 좋을 때 7, 8%예요. 왜냐하면 이 노동의 플렉시빌리티, 잡을 새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항상 잡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회사에다 10년 이상 있으면 그 사람은 잡을 찾기 더 힘들어요. 한 5년에서 6년씩 바꿔줘야 됩니다. 뭐 과장으로 시작했다가 어디 가서 뭐 큰 회사에서 과장 가서 뭐 중소기업에서 또 월급은 또 올라가서 차장하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는 커리어가.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히 노동 그 어떤 시장이 그렇게 경직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르는 것보다는 한 3, 40%를 월급을 좀 줄이고 한 1년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고 그때 가서 올리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서로 손을 잡고 우시아우시 한번 해서 한 1년 있다가 왜냐면 1년 있다가 오일 프라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1년 있다가 뭐 전쟁이 났다든지 어디서 뭐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은 그리고 이제 대선 때 만약에 공화당이 되게 되면 또 오일 프라이스가 또 올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7, 80%만 되더라도 사실 60%만 되더라도 제가 한국 갔을 때 그 삼성 이쪽에 계신 분을 만났어요. 그 고위급에 계시는 분들 한 60불만 되더라도 돌아간대요. 근데 지금 40불대라 시간이 필요하면 조금 시간을 연장을 해서 조금 그거를 좀 서로 이렇게 좀 양보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뭐 모르는 사람인데 한번 두서없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일 프라이스는 약간 올라갈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unemployment rate죠. 실업률입니다. unemployment rate는 지금 5.0에서 4.6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훨씬 경제가 좋아진다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수차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자, Federal Fund Rate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Federal Fund Rate. Federal Fund Rate이 뭡니까? 여러분? 1도 5초 드릴까요? Federal Fund Rate과 뭘 제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T-bill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T-bill과 Federal Fund Rate이 이렇게 갭이 많이 생기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그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경제가 갭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정부는 타겟 Federal, 그죠? 그건 아니고. 자, Federal Fund Rate를 보겠습니다. Federal Fund Rate는 은행이 은행에서 overnight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 돈 빌려주면 너 얼마 줘? 이자게 되는 거죠. 지금 2015년에 0.38%였습니다. 2016년에는 어떻게 된다? 말까지 0.84가 됩니다. 좀 올라가네요. 자, 이 T-빌리언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비디오를 찍어서 여러분한테 다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제 점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FRB에서 이미 FRB에 FOMC가 있습니다. 보드죠. 여기서 이런 이자율을 정하는 겁니다.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죠? 은행에서 은행을 오버나이트 빌려주는 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0.25가 올라갔어요. 또 0.8를 또 올릴 거예요. 지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인플레이션 레이트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는 게 올라갈 거예요. 이것도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뭐 올라갈 겁니다. 경제 활성화되고 좋죠. 뭐 올라갑니다.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한국도 지금 뭐 정부가 그 이자율을 좀 잡고 있는데 조금씩 올려야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올라갈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홈 프라이스를 볼까? 10년 노트 10년 노트까지는 뭐 올라갈 거니까. 하우스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5.8% 미국 평균 홈 프라이스입니다. 5.8% 작년에 해서 올해 말까지가 5%로 약간 떨어지네요. 예.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경제에서 홈 프라이스와 올 프라이스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올 프라이스가 내려가면 홈 프라이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프라이스가 내려가면은 그 빌더가 그 홈 빌딩이 올라갑니다. 집을 많이 져요. 왜냐면은 머티리얼 값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올 프라이스 내려갔으니까 홈 빌더 올라가겠죠. 올 프라이스 떨어지면은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홈 빌더들의 집을 적게 짓는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홈 빌더들 적게 지면 어떻게 된다? 홈 프라이스가 그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떨어지겠죠. 경제가 좋아지면 올라갈 거고. 그럼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잘 보셔야 될 게 올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은 홈 빌딩이 떨어지니까 홈 빌딩이 떨어지는 거는 디맨드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죠? 디맨드가 떨어지면은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를 예측하는데도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침하면은 한국에서는 독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에 관심 있으면 이런 건 한번 봐주시는 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그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층에 보다는 훨씬 좀 파지티브한 부분이 좀 많지 않겠냐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경제인데, 요거는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인덱스로 본 거고,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뒤로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뺄게요. 뭘 봐야 되냐 이제. 오늘 말씀만 드려야 돼요. 자, 테크니컬 어나리시스를 볼게요. 이게 너무 이제 많아진데 여러분들은 소화하시기 한 몇 시간을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테크니컬 어나리시스 마켓 observation입니다. 자, 마켓에서 이 테크니컬하게 이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가?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겠네. 그러면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나씩 들고 또 이게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S&P 500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S&P 500 인덱스를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S&P 500 인덱스는 테크니컬 어나리시스입니다. 대충 그려볼게요. 2004년에서 이렇게 왔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자, S&P 500 인덱스 지난 블룸버그가 나온 발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덱스를 볼 때는 딱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자, 뭘 볼까요? 인덱스가 지금 지난 뭐 8년 동안 움직이는 거를 제가 좌표를 그렸습니다. 그 그래프를. 자, 밑에가 이게 뭐죠? 영어로 support이라고 합니다. support. 셀링이라고 해요. 그렇죠? 인덱스를 볼 때 스탁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테크니컬 어나리시스 할 때는 이 두 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서포트는 왜 생기겠어요? 요 서포트를 내려가게 되면은 끝난 거예요. 한번 내려가면 그래서 서포트가 그래서 부부 싸움에나 그 남녀 사이의 어떤 사랑 싸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할게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요 정도는 내가 싸울 때 요거를 안 건드리면 내가 뭐 헤어지지는 않겠다, 이혼하지는 않겠다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포터는 얘기는 내가 나한테 쌍용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근데 구타는 안 된다. 뭐 이런 거가 될 수가 있어요. 미니멈이 있습니다. 얘 밑으로 떨어지면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한테 싸우다가 그래서 친정 욕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장모님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럼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서포트가 이 정도는 이 사람이 이 정도는 아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밑으로 떨어질 이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남녀랑 하다가 어떤 좋은 계기가 돼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자, 실링이 결혼을 할까? 남녀 사이에 결혼을 할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갈까라는
요 이벤트가 있겠죠. 요게 실링입니다. 요 실링 그죠? 실링 우리 남녀 사이에 걸프렌드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올라치는 거예요. 여자가 이 실링을 쳤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결혼을 끌어올리네요. 근데 이게 여기는 아니다 하면 더 여기서 놀겠죠. 그래서 이 두 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를 볼 때. 그죠? 어떤 그래프로 그래도 요걸 보셔야 돼요. 이 먼저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빙 에버리지가 있죠. 무빙 에버리지가 뭐 있습니다. 뭐 15 day, 뭐 120 day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무빙 데이는 그거를 트렌드를 길게 한 거고요. 이치모쿠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 이게 좀 보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보시기에.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이렇게 하다가 자, 뭡니까? 여기 촛불입니다. 촛불. S&P 500은 촛불이죠. 영어로 캔들 스틱이라고 하는데, 그죠? 촛불이 뭡니까? 그날의 가장 낮았던 프라이스, 로비스 프라이스, 그날 같은 날에 인터데이시니까 그날에 제일 높았던 프라이스를 찍은 거죠. 요 사이, 그죠? 거기는 프라이스가 되는데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캐탈리스트. 캐탈리스트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다 설명드렸는데 좋은 학생은 잘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저도 이제 좋은 학생이 못 되었던 게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캐탈리스트는 그 어떠한 큰 이벤트가 되는 거죠. 요것만 넘으면은 실링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도 캐탈리스트예요, 그죠? 떨어질 때도 캐탈리스트이게 되는 거죠. 캐타스트로피란 말 아세요, 여러분? 어떤 큰 사건 사고를 얘기할 때 캐타스트로피라고 하는데 아주 그 지축을 흔드는 그 어떤 그 할 수 있는 그 드라이브 어떤 그런 이벤트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얘기합니다. 캐탈리스트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가 왔는데 hello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잠깐 업무 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탈리스트 이벤트가 되는 거죠. 캐탈리스트 이벤트를 잘 보셔야 돼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기서 캐탈리스트에서 요걸 치면 그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어떤 캐탈리스트 이벤트에서 그 상황 캐탈리스트 이벤트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뭐가 있나요? 제일 큰 게 실적 발표. 요즘이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지금. 애플은 뭉개진 것 같아요. 실적 발표에서 자기 예상보다 못 맞췄어요. 그죠? 두 번째, M&A. 뭐가 있어요?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뉴 매니지먼트. 많지 않습니까? 뉴 매니지먼트. CEO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거. 쭉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S&P 500의 캐탈리스트 이벤트가 뭘까요? S&P 500의 지수니까 오일 프라이스 갑자기 팍 올랐다든지 있겠죠? 애플 같이 주도형 아주 큰 회사들, 라지캡 회사들이 뭐 망했다든지 뭐 그런 거. 또는 뭐 M&A를 뭐 큰 기업에 몇 빌리언, 몇 트릴리언 되는 걸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영향을 주고 세계 전쟁이 났다든지 캐탈리스트 이벤트.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실적에서 미달했다든지 그럼 경쟁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힌트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저까지 막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안 돼요. 그건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는 이제 뭘 보여드리냐면은 여기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서포트가 나오고 실링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멀리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죠? 예. 제가 이걸 보고 예측을 많이 해요. 오늘은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크니컬 어나리시스에 대해서 뭐 따로 시간을 제가 좀 더 뽑아서 이게 지금 상황이 이걸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선은 emerging market